오늘은 제4부 첫 번째 34장 면역과 방역 챕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뭐 1장에서부터 이 팬데믹과 바이러스를 쭉 배워왔죠. 근데 오늘은 아주 핵심적인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챕터 4부. 면역과 방역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잘 설명해놓고 있습니다. 면역과 방역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왼쪽에는 면역의 특성과 오른쪽에는 방역의 특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면역은 세포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은 방역은 사람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면역은 세포 차원에서 확산되는 일이라서 우리 본문 중에 보면은 뭐 그 숫자가 세포의 숫자는 우리 몸에 30조 개나 존재하죠. 그래서 뭐 그 기전이 굉장히 정밀하면서도 많은 세포가 존재하고 순식간에 이렇게 한 세대를 거쳐 가는데, 사람은 그와 달리 세포와 세포 사이를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비말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는 차이점이 있고, 세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이렇게 고정적인 위치에 있다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뭐 계속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초기 대응을 선천 면역,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죠. 우리 몸에서 그냥 바로 본능적으로 대응하는 선천 면역이 초기 대응이라면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봉쇄라는 과정을 비유를 할 수 있고, 후천 면역 내지는 적응 면역이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적응 면역은 그 들어온 항원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항체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면역인데, 사람은 이 그냥 봉쇄를 무작배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진단, 추적, 격리하는 것이 이 적응 면역에 해당이 되고, 모든 것을 총괄 관리하는 도우미, 이름은 도우미지만 사실은 총괄이죠. 도우미 T세포에 해당되는 것이 사람에게서는 질병관리청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적응 면역에서 사용하는 이 항체라는 아주 정확한 기전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이 방역에서는 진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진단이 가능하려면은 이 항체가 개발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겠죠. 자, 숙주에서 면역에서 살해에 해당되는 것은 격리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고, 감염 정보는 뭐 세포는 아주 뭐 수십억 년 동안에 진화된 그런 정밀한 기전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다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정보를 얻기가 뭐 민주사회일수록 더욱더 어려워져 있고, 항체는 한번 들어왔다 하면은 이 기억세포로서 저장이 된다고 하지만은, 사람에게서는 이게 집단 면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어, 이런 설명을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한번 잘 참조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방역에는 이 통제와 부작용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즉, 집단 면역이 소위 말하는 이 집단 면역이 한 60%대에 가까워지면은 바이러스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지니까 전파가 이렇게 쇠퇴가 되고, 감염자가 회복하면 면역도 획득이 되니까 집단 면역은 이 감염자의 증가와 비례를 하죠. 그래서 방역이 없어도 언젠가는 이렇게 멈추게 되는 것을 이렇게 집단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방역 효과를 보려면은, 그러면은 뭐 아예 자연 그대로 내버리다 두느냐. 그런데 이때 너무 빨리 전파가 되면은 의료 인프라가 붕괴가 되니까 치사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은 한 500만 명 정도가 사망해야 집단 효과가 일어났을 것이니까,
이 방역은 이런 의료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전파의 속도를 적절히 통제하면서 집단 면역을 확보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방역을 요 왼쪽 그림처럼 그대로 놔뒀을 때 하고, 봉쇄는 그냥 아무런 그 어떤 선택적인 과정 없이 그냥 봉쇄를 해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놔두는 것보다는 이 집단 면역의 달성도가 올라가긴 한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런 진단, 추적, 격리를 통해서 아주 선택적인 과정을 이렇게 거쳐갔다면은 7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가상 자료입니다. 20명이 살고 있는 초소형 국가를 가정했을 때, 그 계산하는 과정이 324페이지 교재 상시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그런데 326페이지에 워낙 전파 속도도 빨랐고, 봉쇄도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그런데 이 면역도 이 선천 면역보다는 적응 면역이 핵심인 것처럼, 사실은 이 진단, 추적, 격리를 잘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는 설명이 교재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36장 세포와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포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그런 반면에 사람은 계속 이동을 하니까, 바이러스는 세포 사이에서는 이렇게 확산만 되면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전파가 일어나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역과 방역은 공통점은 바이러스 숙주의 이 바이러스의 재생산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차이점은 면역에서는 이 숙주가 세포이지만은 방역에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에서 이런 방역의 장단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장점은 전파를 차단하는 격리 효율이 좋다. 격리만 시켜놓으면은 상당히 차단을 잘 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협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뭐 민주주의가 확산된 나라일수록 더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자, 바이러스 입자는 외막 포장이 물만 없으면 망가지니까 비말 속에 있을 때만 이렇게 감염이 가능하니까, 이 비말 속의 바이러스 농도도 충분해야 되고, 또 일정한 거리 안에서 비말을 내뿜어야 되고, 이 접촉 시간도 뭐 노래를 한다든지 일정 시간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사이에서의 비말의 이런 전달은, 감염은 세포 사이에서의 확산과는 이런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챕터. 그렇다면은 37장에서는 이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면역은 바이러스 감염 세포가 발생시키는 위험 경보로부터 시작되는, 즉 선천 면역이죠.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은 결국 이 적응 면역을 통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감염 세포를 찾아내어서 본격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되는데, 방역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이상 징후를 감시하면서 시작됐죠. 우리 뭐 그 관한 수상 시장에서의 그런, 이상하게도 원인 미만의 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제대로 그걸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통해서 감염자를 찾아내면서 격리 추적을 시작하고 치료를 해야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때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PCR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PCR은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 PCR은 DNA의 샘플, 뭐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뭐 침, 세포, 뭐 어쨌든 이 DNA 자체가 이중 구조이고 제법 구조가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이 DNA 조각만 있다면은 이 DNA를 쉬운 말로 하면은 거의 복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사기.
DNA를 복사할 수 있는 이 효소가 있고, 그리고 이 DNA의 복사를 시작하는 부분의 유전자 절편이 있고, 그래서 이걸 프라이머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다가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의 온도를 높였다가 내렸다 하는, 자, DNA 조각, 다른 말로 하면은 핵산은 DNA를 더 조각내면은 이제 아구티시라 부르는 A, T, C, G라는 분자들이죠. 핵산은 DNA의 기본 블록이 되는 분자들이 있고, 이 합성을 촉진시키는 프라이머라는 정폭을 원하는 부위와 결합해서 복제를 시작시키는 짧은 DNA 조각이 있고, 그리고 이 DNA 복제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중합효소가 있으면서, 그리고 물이 있고, 이것들을 물에다가 넣어 가지고 온도를 높였다 내렸다 하면은 아주 마술처럼, 복사기처럼 척척척척척척 복사가 돼가 나오는 그런 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CR 폴리메라제, 중합효소를 폴리메라제라고 하죠. 가 체인 리액션, 한번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이게 뭐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해서 복사가 가능한 이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뭐 검체를 채취를 했다. 보통 코 속에다가 면봉을 찔러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시료에서 RNA를 이제 분리를 해내겠죠. 껍데기를 껍데기를 분리를 해내면은 바로 이 PCR 기계에다가 이렇게 물하고 아까 프라이머하고 DNA 복사기하고 DNA 조각하고를 넣어서 온도를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정폭이 가능해지니까, 그걸 가지고 이 코로나에 대한 진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자가 검사 키트는 이 PCR을 하지 않으니까 시간은 짧죠. 이 PCR은 이 기계를 가동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뭐 수억 배 가까이 증폭을 시키니까 매우 소량의 바이러스도 검출을 하지만은, 이 자가검사 키트라는 것은 PCR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항원항체 반응 등을 주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은 겨우 짧지만은 성능이 제한적이고, 뭐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서 도입되기는 하였습니다만은 PCR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PCR 과정을 보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자의 검체에서 뭐 바이러스 껍데기를 녹여가지고 이 RNA를 추출을 하면은 이 기계 안에서 아까 프라이머 시작 신호와 이 추출한 것과 물을 넣게 되면은 온도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복사가 쭉 일어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전체 시간을 본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실험실로 일단 뭐 이동을 해야 되겠고, 기구를 관리를 해야 되고, 판독을 하기까지 아까 항원항체 반응과는 다른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검사 방법을 크게 본다면은 제일 정확한 거는 바로 이 분자진단 검사법. 코로나 유전자 자체를 PCR, 폴리메라제, 복사기로 체인 리액션, 거의 수억 배 증폭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를 검사하는 이것이 아주 정확한 95% 이상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고, 아무리 뭐 적은 바이러스 유전자라도 수억 배 증폭이 가능하니까 WHO나 CDC에서 권장하는 방법이 되겠고, 이 항원 면역 검사법 같은 경우는 이 정확도가 낮다 그죠? 민감도, 특이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능력, 맞는 것을 맞다고 말하는 능력이 뭐 거의 절반에서 70%, 절반에서 70%라서 오미크론 변이 등이 있을 때 일부 사용을 하게 되는 방법이고,
항체를 이용하더라도 이렇게 면역 검사를 하게 되면은 거의 두 개가 상당한 차이가 없는 그런 방법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8장. 격리와 방역의 취약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역에서는 처음에 위험 경보가 울리면은 염증 반응이 일어난데 있죠. 염증 반응은 이거는 선천 면역이라서 무차별로 그냥 붓고 아프고 열나고, 방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염자가 확인되면은 뭐 격리를 시행을 하고, 어, 또 격리가 아주 좁은 지역에서만 일어난다면은 효율적이 되지만은 이게 넓은 범위에서 일어난다면은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뭐 지구상 다 해봤자 70억 명밖에 안 되지만 세포는 30조 개에 육박하는데도 면역 기능은 한 2주만 지나면은 이 적응 면역을 통해서 항체를 만들어내 가지고 제거를 할 수 있지만은 이 방역은 세포에 비하면은 70억밖에 안 되지만은 그 면역의 효율성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자, 면역이 효율적인 이유는 세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이제 엔트로피는 얼마나 무질서해지는가인데 이 격리, 분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상황에서 만약에 뭐 격리를 안 했을 때는 금방 사람들은 이렇게 퍼져버리는 방면에 이렇게 제대로 격리나 분리를 하게 되면은 또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에 떨어진 잉크가 이렇게 퍼지는 때 비교할 정도로 특히 이렇게 항공 여행이 보편화돼 가지고 세계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 351페이지에 뭐라고 해놨냐니까 세포는 각 설탕 정도의 영역에서도 70억 개의 세포가 존재하지만은 이렇게 정밀하게 인체의 기전이 통계가 되지만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니까 통제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이 격리를 하더라도 분리를 할 때 이 다단계 방법이 필요하다. 첫째, 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스스로 자가 격리. 어쨌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돌아다니지 않고 자가 격리를 하는 게 첫 번째 격리라면은, 둘째는 이 격리 시설에 들어가는 거. 감염이 확인이 되면 격리 시설에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중증 환자로 진단이 되면은 이제 격리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세 단계를 다단계 격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세포 면역과 달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은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면역을 일부 흉내내서라도 다단계 격리를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장은 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에서 이제 중증 감염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한다고 하지만은 이를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공간, 장비, 의료진이 필요한데 결국 여기서 제일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감염자의 발생 속도,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물이 뭐 빨리 떨어진다. 즉 감염자의 발생 속도가 넘으면은 이 결국 이 의료가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을 바로 이 사망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료, 즉 치료는 이 단계별 역시 아까 단계별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첫째, 그래서 무증상 단계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만 증상이 없는 이 무증상 단계에서는 스스로 의료기관을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역학 추적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무증상 단계에서 어, 이 전파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추적과 격리가 중요한 단계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경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단계, 즉 발열, 기침, 인후통, 식욕 부종, 두통, 근육통 같은 감염 증상을 보이는 이런 경증 단계에서는
최소한 걸어서 의료기관을 방문을 할 수 있을 정도라서 역시 철저한 격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두 단계까지는 특별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입원을 시키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이분들을 격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보셨죠? 이렇게 격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확산의 정도를 통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정상 유무에 상관없이 폐렴이 확인된 이런 중증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아주 적극적 치료가 요구가 되겠죠. 사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이 분기점이 폐렴인데 코로나19의 치료 기준 역시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을 때는 세균성 폐렴이 대부분이고 심각한 증상을 동반하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본래 이렇게 선천 면역을 살짝 억제하고 피해 오기 때문에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도 폐렴을 유발할 수가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뭐 혈액 내에 산소 농도가 심각하게 떨어졌는데도 본인은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뭐 핸드폰을 만지는 행복한 저상소증 신드롬까지 보고가 될 정도로 그러나 이 환자들이 언제라도 급격한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단계부터는 뭐 대량의 바이러스 비말이 배출되기 때문에 철저한 격리와 치료가 필요하겠죠. 격리된 치료실에는 최소한의 전담 인원만 접근 가능해야 되겠고 치료 과정에서도 이런 바이러스에 오염된 에어로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의료진은 적절한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치료의 네 번째는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위중한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폐의 절반 이상에서 폐렴이 발생되고 1분당 호흡 횟수가 30회 이상이면 호흡곤란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환자의 적혈구 내의 산소 포화도가 94%, 혈액 내의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산소 마스크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5개 의료의 단계는 심각한 호흡 부전이 발생한 위험 단계로서 뭐 이 심폐 기능이 떨어지면 잘 아시다시피 뭐 저혈압, 쇼크, 미세한 혈전,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지는 뭐 죽음으로의 임계전이가 언제든지 진행이 될 수 있어서 그렇지만은 이 단계까지 가더라도 이 적응 면역, 항체가 만들어지는 적응 면역이 획득이 되면은 극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폐의 운동 기능이 만약에 떨어지면은 기도 속으로 직접 관을 삽입해서 인공호흡기로 강제 호흡을 유지를 하고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폐와 심장의 기능을 완전히 대신하는 체외 순환기계를 사용해서 인공적으로 혈액에 산소를 순환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증상 단계, 경증의 정상 단계, 폐렴이 확인되는 단계, 호흡이 곤란해지는 단계, 심각한 호흡 부전이 오는 단계까지 단계가 올라갈수록 고가의 의료 장비와 특별한 의료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상에 따른 체계적인 분류를 하지 않으면은 이 제한된 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모든 단계의 공통적인 목표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순환되도록 해서 중요한 장기의 손상을 막고 이 적응 면역이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이렇게 간단한 목표지만 환자의 상태를 계속 주시하면서 부족해지기 쉬운 이 의료 자원을 어, 잘 최대로 이용해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필요하고 이런 의료진은 그냥 참 대체 불가의 자원이죠. 그래서 만약에 치료 과정에서 이 의료진이 감염되면은 치명적인 인프라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현대의학은 이 우리 민간 병원도 있지만 또 공공의료라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서 둘 다 중요하지만 이 두 개의 목표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뭐 현대의학으로 가면 줄기세포, 표적항암제, 로봇 수술, 인공지능 같은 첨단 의학이 들어오지만 대부분 이거는 이제 민간 의료기관에서 영역에 속하지만은 시장 경제 논리로 적용이 된다면은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첨단 의학에 쏟아지는 것도 관심도 중요하지만 이 공공 의료는 역사적으로 좀 축소되어 왔죠.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수명이 극적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 이런 공공의료, 백신이라든지 또는 뭐 암검진이라든지 이런 시장 논리로는 발전할 수 없는 또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뭐 군대나 마찬가지겠죠. 방역, 공공의료는 군대와 마찬가지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하니까 뭐라고 할까? 뭐 전쟁이 없더라도 군대가 유지가 되듯이 어, 코로나19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까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공공의료가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 방역은 민간 의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로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신종 바이러스 유행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어,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공공의료 방역의 중요성과 방향 설정에 대해서 이렇게 당하고도 바뀌는 게 없다면은 뭐 앞으로 발생할 신종 바이러스는 더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 다음 챕터 40장은 방역의 중앙 통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결론은 이 중앙 통제가 실시간으로 유연하게 작동되어야 된다. 앞에서 우리 한번 봤지만은 이 헬퍼 T셀, 말은 헬퍼, 도우미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도우미 T세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균에 있는 이 세균의 특성을 대식세포, 마크로파지가 세균을 잡아먹어가지고 이걸 잘게 부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항원의 종류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이 항원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인식을 하고, 자, 그래서 이 활성화된 이 보조 또는 도우미 T셀이 이것을 B셀은 우리가 본메로 흉선에서 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이런 세포에게 이 항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통신 수단으로 사이토카인, 잘못되면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이것을 이 항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플라즈마 셀, 집단을 클론이라고 한다 했죠. 뭐 플라즈마 셀로 변환시키면은 아주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또 다음번 감염을 대비해서 이 기억세포 형태로, 기억세포 집단으로 이렇게 보관도 할 수 있는 이 핵심적인 일을 바로 이 T세포, 도우미 T세포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면역의 작동은 우리 이 책에서는 시공간의 예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도 조화를 시키고, 또 이 항원을 채집도 하고, 그래서 이 항체를 만들어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수많은 세포들이 필요한 위치와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세포들을 통제하는,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는 도우미 T세포가 바로 면역의 지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우미 T세포가 없다면 다른 세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항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듯이 방역에 있어서도 이런 지휘자가 필요하다. 국가 단위로 수행되는 방역에는 뭐 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상황 파악을 하는 역학, 진단 기술과 관련되는 분자 생물학,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 추적과 격리를 할 수 있는 행정,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초의학 등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소와 정부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역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말 그대로 각계각층이 방역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물론 각 분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지휘자 역할을 수행할 중앙통제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한국의 질병관리청, 미국의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같은 기관인데, 여기에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면은 어떻게 될지가 우리 미국에서 좀 보였죠. 트럼프 대통령 때.
이분의 뭐 약간 정치적 압력 때문에 어, 질병관리본부장을 해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이기적 유전자의 에센스라고 할 수 있는 바이러스는 이런 인간사에 관심도 없고 정치에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바이러스가 재생산되기에 취약한 지점이 어딘지를 뚫고 퍼질 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느라고 방역 정책의 결정이 늦어지면은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미국의 그때 대량 사망자 발생, 어, 시체를 묻을 곳이 없는 그런 현상에서 우리가 잘 파악을 했었죠. 그래서 이 방역의 중앙 통제는 두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한다면은 이 실시간 또 유연성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바로 전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대응 결정이 아주 신속해야 됩니다. 전파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대응 결정이 신속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결정된 이 대응은 강력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 조건들이 모두 만족되지 않으면 실시간 대응은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었던 뭐 유럽의 이런 나라들이나 일본조차도 이 세 가지가 다 만족되지 못하였을 때는 방역이 중앙 통제가 실시간으로 유연하게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참 현실적인 난관이 많죠. 나름의 사정도 있고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과 대응의 변화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병행돼야 되겠죠. 그리고 방역을 전개하는 데는 개인의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또 발생하죠. 그래서 방역의 강도를 평상시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은 팬데믹이 종식이 되거나 집단 면역의 효과가 나타나거나인데, 엔데믹과는 다른 전 세계적인 또 중앙 통제 기구도 있어야 되는데, 이 WHO는 또 이렇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의 공동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어, 한 나라가 끝났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끝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천년도와 같이 이렇게 종식을 하려면은 상당한 이런 예술이 필요하겠다, 그죠? 시공간의 예술이 필요하다. 국가의 방역이 장기화되고 바이러스 소멸이 아닌 뭐 상황 통제가 자체가 예술적인 행위이다. 국제적으로 감염자 폭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 강력한 대응을 하다가 강도를 낮추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방역이 장기화되면 사람들의 비난과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방역의 중간 결과를 근거로 해서 뭐 반항을 하고 정책 협력에 결정에 압력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이런 압력은 결과론적으로 방역을 방해만 하고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방역의 특성상 성공을 하면은 아무런 뭐 비참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것만 도드라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팬이냐 감독이냐. 팬들은 뭐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이 방역의 중앙 통제는 정말 이 실시간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41장. 바이러스 입자는 무생물이라서 죽인다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는 감염세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바이러스의 정식, 숙주의 세포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정식을 하는데, 이 바이러스의 정식 활동을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바로 이 세포 내의 이 바이러스의 기생과 정식을 차단하니까, 이게 또 다른 항생제 같은 경우는 이 세포막이 있어가지고, 뭐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세포막의 성분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뭐 세포 안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는 세포막이 없으니까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는데, 이
우리 인체의 세포 자체에 기생을 하면서 인체의 이 정식하는 이 기전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각종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고 개발도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인간의 평균 수명을 뭐 32년이나 연장시킬 수 있었던 기적적 약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세포벽을 표적을 했기 때문에, 세포벽은 세균 고유의 물질로서 사람의 뭐 세포에는 필요도 없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은 사람 세포에는 영향이 없고, 페니실린 이후로도 많은 항생제가 그래서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왔는데, 바이러스 입자는 항생제의 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세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의 세포의 그 정식 기전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뭔가 할까 우리 책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 마치 이 세포 안에서 돌아가는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드는 약간 방해가 되는 작은 돌처럼 예, 작동하는 그런 백신을, 어떤 물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은 이 물질이 일단 세포막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항생제하고 다르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첫째 세포막을 통과해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둘째 그래 들어갔다면은 이제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에 결합해 가지고 그 기능 자체를, 작동하는 기능 자체를 방해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세포 안에 있는 다른 또 단백질에는 결합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 물질이 세포 안에 들어갈 때까지 일단 인체에 투여가 돼야 되니까, 인체에 들어갔을 때 인체의 중요 장기에 대한 독성이 나타나지를 또 않아야 되고, 그러면서 혈액 안에서 치료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도 되어야 되는데, 야, 그래서 이 5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므로 참 이 백신의 개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 41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이런 기본 원리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장은 이제 백신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신은 현재 코로나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 감염이 일으키는 위험이 없이도 집단 면역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백신은 한 바이러스에 비해서 뭐 참 신기술을 많이 동원을 했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정말 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파이자, 노바백스, 앞에 이야기했던, 어떻게 하면은 세포 안에 들어가서 세포의 정식 기전을 활용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방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현대과학 기술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백신을 만들어내긴 했지만은 또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뭐 근본적인 원리는 백신이 들어가서 결국 항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항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다음번에 들어왔을 때 선천 면역은 할 수 없이 또 나타나지만, 결국 이 적응 면역인 항체를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 안에 들어있는 DNA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이런 바이러스의 RNA 조각으로 백신을 만들기도 하고, 이것들을 또 재조합해서 만들기도 하고, 바이러스의 껍데기나 이런 것처럼 유사한 입자를 흉내내 가지고 백신을 만들기도 하고, 또 바이러스를 불활성화 시켜 가지고 뭐 불활화 백신을 만들기도 하고, 또 바이러스 백신, 다른 바이러스의 DNA를 가져와서 응용을 해서 만들기도 하는 등등, 이 백신은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출발점은 우리 1700년대였죠. 아주 오래된 그 제너의 그 우두에 걸린 아가씨들이 찾아왔을 때 그 종기에서 짠 고름을 보관해 놨다가
자기 그 주변에 있던 소년에게 그것을 발라봤더니 그 소년이 다음번에는 이 천년두에 걸리더라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1796년에 이 제너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유사한 현상을 관찰한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백신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했다 그죠? 생백신도 있고 사백신도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분자 기법을 활용하는 분자 백신들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이 되어서 각 회사마다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투여하느냐 또는 바이러스 항원을 발현시킬 수 있는 DNA를 투여하느냐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으로 이렇게 재조합을 해서 만들어낸 게 노바백스.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투여하면은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되겠고, 바이러스를 이론적으로는 사멸시켜서 항원으로도 쓸 수가 있고,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에 넣어가지고 아주 복잡하지만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처럼 만들어내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의 백신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면은,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의 백신이 나왔고, 치료제도 중화항체를 만들어서 하시기도 하지만은, 혈장의 중화항체가 포함된 혈장 내의 중화항체가 포함된 글로불린을 따로 이렇게 성분을 분리해서 쓰기도 하고, 또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게 하는 치료제를 비롯해서 면역 조절제 등등 다양한 분자 생물학을 활용한 방안이 개발이 되는데 예전에는 뭐 거의 한 15년이 걸렸다는데 최근에는 가장 빠른 경우는 8개월 만에도 개발이 완료되고 근육 주사로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되면 이제 면역 글로불린 G가 생기게 되는데 실제 코로나가 들어오는 거는 점막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이제 피부 점막 부위에는 이뮤노글로불린 A 항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변이 발생이 또 최대한 또 억제가 되려면은 만들어진 백신을 또 가능한 한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참 이렇게 분자 생물 기법이 발전해서 백신을 빨리 만들어내게 되고 아주 다양한 백신을 만들어지만 결국은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게임 체인저이다.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에, 코로나 종식이 달려 있다. 자, 그래서 복잡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죠? 유전자 조작된 바이러스냐, 바이러스 RNA를 활용하느냐, 또는 다른 바이러스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효과도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이 RNA 백신은 마이너스 20도 또는 마이너스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또 이런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일반 냉장고에서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승인은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그죠. 코로나19가 2000년도에 시작이 돼서 그해 연말에 승인이 되고 바로 접종이 시작이 됐고 4만 명, 3만 명, 2만 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지만은 다양한 부작용들이 우리의 분자 생물학적 기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냈지만은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3장은 코로나 변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변이라는 말은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거의 진화에 해당되는데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코로나에서는 바이러스에는 변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바이러스라는 것은 작은 유전자 쪼가리들이잖아요. 쪼가리에다가 이렇게 단백질 막을 씌워 놓은 거니까 이 유전자 쪼가리들이 수십억 년 동안에 도태되지 않고 끈질기게 인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는 것은 그런 걸 보면은 이 바이러스는 원초적인 진화의 원리를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빠른 정식과 돌연 변이를 통해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또 선택 압력을 해서 최적의 돌연 변이는 즉각 수많은 변이 중에서 다른 거 다 사라지고 한 개만 딱 선택이 되더라도 그것이 정식해서 인간의 한 세대 30년이 바이러스는 몇 시간이면 완료가 되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변이가 일어나서 하나라도 살아남으면은 이렇게 그것이 1년에 지금 우리가 알려지는 변이만 해도 이렇게 수십 개가, 인플루엔자는 그보다 더 많은 50개 가까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에서 사람으로 건너온 것도 이게 일종의 돌연변이죠. 어, 원래는 동물 안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사람에게 건너오는 결핵도 그래 했고 소에 있던 게 사람한테 결핵 건너가요. 맞고 결핵도 마찬가지, 천연두도 마찬가지. 종간을 이동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변이인데, 근데 이 변이는 아주 크게 변이가 일어나면 또 변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메르스하고 사스처럼. 자, 그래서 변이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원리가 있다. 즉, 센트럴 도그마, 중심 원리라는 우리가 뭐 잘 그동안에 여러 번 들었던 DNA를 전사 번역해서 DNA에서 RNA를 전사해서 그리고 이 RNA를 가지고 이 RNA의 유전 암호에 따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고전적인 중심 원리에다가 그 뒤로 알려지기로는 이제 역전사도 가능하다. 또는 DNA에서 단백질도 직접 만들어낸다. 어쨌든 원리는 전사 번역이라는 이 센트럴 도그마를 이용해서 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모든 생명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균에서 모든 지금 우리 지구상의 생물이 이용하고 있는 이 중심 원리를 활용한다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종 다양성인데, 이 종이라는 말 자체가 한 유전자에서 복제가 시작된 중요한 특징을 공유하는 집단을 이야기한다. 말과 당나귀는 같은 종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종으로 분기가 되었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은 ACE2 수용체에 결합해서 무증상 전파를 빈번하게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는 바이러스인데 이게 만약에 이 ACE2 리셉터가 아닌 다른 리셉터를 허용하는 변이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준종, 종은 같지만은 거의 다른 종과 유사할 정도의 준종이라는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바이러스 단백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3차원 구조가 아주 미세하죠. 굉장히 복잡한, 이런 복잡한 바이러스의 구조에서 약간의 시공간의 변화만 일어나더라도 이 변이는 수시간 만에 새로운 변이로 바뀌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 번째 선택 압력이란 것은 뭐랄까 가장 살아남는 하나가 딱 있다면은 이 대세에서 벗어나서 도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은 이제 유성생식을 통해 가지고 이성에게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이 선택 압력이라면은 바이러스는 뭐 한 세대가 아니라 몇 시간에 수백 수천 개의 변이 유전자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제대로 기능하는 뭐그 조금만 있어도 이것은 다시 살아남아 가지고 즉시 선택 압력을 통과를 하게 된다. 예,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렇게 사람에서 사람에게로 전파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돌연변이가 단 하나만 있더라도 순식간에 이런 선택압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이 변이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뭐 에이즈 바이러스는 아예
새로운 바이러스가 건너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항원 유전자가 재조합이 돼 가지고 이런 바이러스가 수용체의 차이가 약간만 있는 바이러스가 건너와도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의 이런 팬데믹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의 마지막 챕터. 코로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끝나게 될 것인가? 코로나의 선배인 사스는 스스로 지구상에서 존재가 사라졌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천년도 같은 경우는 인간의 노력으로 지구상에서 존재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 천년도도 3명 중 1명이 죽을 정도로 악명 높았던 바이러스였고, 인간이 최초로 백신으로 멸종을 시켰죠. 심지어 뭐 우리 남미 대륙에서는 몇 사람의 그 스페인 군대가 묻혀온 바이러스 때문에 전체 인구의 90%가 사망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코로나를 이렇게 박멸시킬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행복한 경우였다. 첫째, 이 천년두 바이러스는 이중 가닥의 이 바로 DNA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중 나선으로 꼬여 있었기 때문에 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제되는 동안에 돌연변이 발생 빈도가 낮고 유전자가 길고 복잡해 가지고 복제와 정식에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러니까 이 200년 가까이 이 에드워드 제너가 만들었던 이 백신을 사용을 했는데도 변이가 거의 발생하지가 않았고, 종 간에도 사람과 동물 간에도 쉽게 건널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천년도가 인수공통 바이러스였다면 아무리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동물에서 사람으로 계속 건너왔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백신 자체가 아주 최고의 약독화 백신이었다. 즉, 뭐 이런 소에도 효과가 있지만 사람에도 효과가 있는 교차 반응의 특징도 있었고, 이것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운반이나 아까 우리 뭐 마이너스 70도, 마이너스 20도에 보관하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그 뭐 원시적으로 고름을 보관해 놨다가 또는 딱지를 보관해 놨다가 뭐 코 속에 이렇게 넣어 주는데도 원시적 효과는 이미 나타났고, 그러니까 이 백신을 제조하고 보관하고 접종하기가 아주 좋았던 그런 특성이 있었고, 그리고 1966년부터 국제적 협력이 가능했다. WHO가 아주 그때는 의욕에 넘쳤고 공동 대응의 의지가 강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예방접종을 맞아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아프리카 오지까지 다 찾아가 가지고 강대국이 자금을 대고 제약회사가 저렴한 백신을 제공해 가지고 정글과 사막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해서 1966년부터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70년대 말에 드디어 박멸이 가능을 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 화살표를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천연두와 유사점이 하나도 없다. 일단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이 RNA, 한 가닥 RNA 바이러스다 보니까 돌연변이 발생 빈도가 높고, 그래서 이 천문학적인 다양성이 나타난다. 돌연변이가. 또 뭐 새부터 우리 포유류까지 광범위한 숙주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이 유전자가 변이가 잘 되다 보니까 종간 변이가 쉽게 일어난다. 방역의 개념이 없었을 때 사람에게 건너온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도 뭐 코감기 정도의 약한 증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뭐 그래서 자기 유전자의 복제가 바이러스의 목표라면은 성공한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건너온 처음에는 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종 코로나였지만은 계속 전파가 계속되면서 이제 약독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유전자 복제와 유지에 가장 유리한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감기 걸렸다 정도로 뭐 한 뭐 일주 이상 되면은 회복이 되지만은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된다는 것은 어쨌든 다양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좀 더 빠른 전파를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니까 늦게 퍼지는 유전자는 경쟁에서 도태가 되니까 결국은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와 정상이 반비례합니다. 숙주의 정상이 심하지 않아야 잘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를 시키니까 점차 정상에 약하고 전파가 빠른 유전자가 반복적으로 선택이 되면서 이제 약독화 과정이 일어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이미 무증상 전파를 일으키고 있는 단계에서 약독화가 얼마나 자주 일어날지 앞으로 예측을 하기가 참 어렵죠. 어쨌든 간에 변이가 아주 심하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백신도 그렇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다양한 방법으로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그래도 바이러스의 유전자나 껍질이나 또 분자생물학적 일부의 구조물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날 확률이 가장 적은 부분을 택해서 제작을 한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또 비켜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백신을 만드는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까 바이러스의 표면에 보면은 수많은 수용체가 세포의 표면에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만드는 뭐 백신은 그 중에 일부 수용체를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바이러스가 변해버리는 데다가 수용체 자체가 또 이렇게 다양하니까 금방 변이가 일어나고 또 종관장벽을 넘어올 정도로 이미 변이가 이미 건너왔다는 것 자체가 희박한 확률이 일어났다는 의미니까 참 이 코로나는 천년도에 비교해서 이런 반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이제 동시다발적인 접종을 거의 십수년 만에 해냈는데, 이게 지금은 세계의 이런 다양성 때문에 쉽지 않다. 즉, 백신과 이 방역 문제는 지금처럼 복잡하고 이동이 빠른 세계에서 첨단 의학이 아무리 좋은 백신을 만들어내더라도 변이가 빠른 데다가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팬데믹의 게임 체인저는 결국은 사람이다 라는 말로 사부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봤던 1부, 2부, 3부에 비해서 4부가 조금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이제 방역과 면역을 비교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한번 읽으시면서 잘 숙지를 해 보시면은 굉장히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좋은 챕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부 코로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게 되겠고, 오늘은 제가 이 국제학회에 출장을 와 있는 관계로 여러분 연구 계획서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또 답글로서 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여러 번 해봤지만은 이제 시제품이 아니라 완제품 연구 계획서, 즉 참조번호 숫자가 적어도 한 20개가 넘어가면서 핵심 참조문헌을 잘 녹여서 숙지를 하고 양면 출력을 해서 처를 해서 숙지를 하고, 연구 계획서 본문이 컨트롤 카피 붙이기가 아니고 내가 써낸 말로서 이렇게 써낸 그런 서론이 나오고 방법론도 타당하면서도 신뢰성이 있는, 누가 썼기 때문에 그 도구를 가져온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거는 예비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200명을 조사할 예정이라면 한 10분의 1 정도를 대상으로 실제 설문지를 한번 돌려보는 파일럿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이 설문지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다 돌리고 나면은 방법이 없어요. 아이고,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거나 반응이 낮거나
또는 뭐 마지막에 회계 분석까지 했는데 설명력이 뭐 낮아가지고 결국은 뭐 이번의 논문을 통해서는 설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 논문 같은 경우는 반드시 파일럿 테스트, 최종 대상자의 한 10분의 1 정도에게 미리 한번 돌려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일일이 이렇게 체크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그리고 이미 그 논문을 써봤던 사람들이나 전문가와 함께 이 도구를 써도 되겠는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문항이 있으면은 그 문항은 내가 좀 고치는 게 좋아요. 우리 기관에서는 사실 이렇게 묻는 게 적합하지 않겠구나. 이 대상자에게서는 이렇게 묻는 게 적합하지가 않겠구나 하면은 그 방법도 좀 이렇게 고치는 게 좋고 보통 이제 논문을 읽어보면은 그 고찰의 마지막 부분에 이 논문의 제한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논문을 쓰면서 제한점이라고 지적을 했던 그 부분은 내가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넘어 쓰도록 하는 것이 아주 논문을 쓰는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 계획서를 어, 남은 시간 서론을 정말 나의 단어로 써서 주말까지 좀 올려주시고 연구 도구라든지 방법이나 통계 처리하는 방법 등에 있어서 할 수 있다면은 주변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미리 한번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고 연구 방법에다가 그 기재를 하면 더 좋아요.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또 보완, 수정을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러면 인용을 할 때 누구누구가 작성한 도구를 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정한 누구누구의 도구를 우리 나의 연구 대상자와 나의 연구 여건에 맞는 사람에게 파일럿 테스트를 해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라고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은 여러분이 연구 계획서를 좀 다시 한번 질의하고 하기 싫겠지만은 참조문헌들을 그래도 시점이 달라지면 사람의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읽어보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완성본에 가까운 그런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서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국제보건의료 학회에 와 있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연구계획서는 올려주시고 둘째 시간에는 연구계획서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기말 평가도 연구계획서를 얼마나 제대로 질적 수준을 달성했는가 하는 게 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되고 저에 대한 평가도 되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시간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지나간 것까지 조금 복습을 하셔가지고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는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감염관리 과정 전문가들이 어,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 하는 다른 사람이 잘 못 알고 있는 것까지 지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번 더 복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구 계획서를 보니까, 그 수업 계획서를 보니까 오늘이 11월 30일. 이제는 이제 나머지 시간은 제가 저널 리뷰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핵심이 되는 저널을 얼마나 읽었는지 여러분이 발표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마지막 챕터인 코로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나고 총정리와 기말 평가가 있고 여러분의 핵심 저널을 PPT로 만들어서 발표도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국제보건의료 학회에 와 있는 관계로 여기까지 해서 1, 2교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 남은 시간에 연구계획서도 잘 좀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핵심 참조문헌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총론만 아는 사람하고
강론을 읽은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반복적으로 논문들을 항상 자주 읽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